나보고. 일어나 좀. 아씨 미안해. 네? 아 쌤! 사랑해. 핸드폰 안 떨어졌어요? 핸드폰은 멀쩡해. 아 그런데 쌤 안타깝게도. 근데 깨졌어. 닥쳐. 자, 미안해. 닥칠게. 미안해. 미안해. 이 방법 있을지. 아니요. 시원. 자, 290페이지.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 290. 오. 드디어 별이다. 별. 자, 천문을 할 때는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하라고 몇 번 얘기했던 기억 날 거야. 네. 요거 할 때는 어지러워요. 괜찮아. 그 정상적인 반응이야. 그러니까 경건한 마음을 갖고 질문을 하시면 되는데 질문이 없다? 그러면 100% 이해를 했다라고 난 믿고 질문을 하는데 모른다? 폭행이야. 아이고. 알았지? 그 자 없이 남아있나요? 자라고 여기도 그거. 있고요. 아, 자가 아니더라도 여기도 있어요. 이런 거 막 이런 거 있잖아. 아. 그러니까 잘 보시고 이해가 안 가면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들어갔던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햇빛을 프리즘을 통과를 시키면 빛이 쫙 분산이 되면서 이렇게 분광이 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이것이 나타나는 형태를 보고 여러 가지 특징들을 우선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천문의 첫 수업부터 많이 좀 괴로울 수가 있을 것인데 우선 하는 데까지 우선 쭉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지금 290페이지에 종류가 살짝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거기에 스펙트럼의 종류라고 해가지고 동그라미 1, 2, 3번이 되어 있을 것인데 연속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크게 종류로 묶어본다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는 연속 스펙트럼, 하나는 선 스펙트럼 이렇게. 연속 스펙트럼은 빨조조 파남보 그걸 말하고 있는 것들이지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했었던 그런 것들. 근데 천문에서는 이 연속 스펙트럼을 써먹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투리 지워버리시고 우리는 뭘 볼 거냐면 선 스펙트럼을 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선 스펙트럼과 같은 경우는 크게 다시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방출선이 나오고 있는 방출 스펙트럼과 하나는 흡수선이 나오고 있는 흡수 스펙트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이름을 딱 보면 알다시피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스펙트럼을 딱 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다 까매. 그런데 색깔선이 가는 경우를 방출선이라고 말합니다. 색깔선이 가 있는 것을 방출선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고 흡수선이라고 하는 것은 빨조조 파란보가 쭉 있는데 그 중에 검은색 선이 가 있는 경우를 흡수선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름을 보면 딱 알다시피 방출선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는 중이고 흡수선은 그 에너지에 해당하는 것만 쭉 빼먹어서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검은색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선은 결론만 먼저 얘기해보자면 방출선은 광원 필요 없이 고온의 기체일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고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광원이 있는 상태에서 저온의 기체를 통과했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우선 요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보자면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요겁니다. 광원, 그러니까 별, 여기서 말하는 광원은 별이야. 이 별 없이 아주 온도가 높은 기체가 있었대. 아주 고온의 기체가 있었습니다. 우주에 떠 있는 기체가 온도가 높다. 그럼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이거의 주변 어딘가에 아주 뜨거운 별이 있거나 아니면 이 기체 안에 뜨거운 별이 있거나 해서 여기서 방출된 에너지를 얘가 흡수를 한 다음에 외부로 이렇게 빛을 내는 경우, 요런 경우. 두 번째는 나중에 우리 뒤에서 할 내용이긴 한데 블랙홀은 많이 들어봤을 거야.
이 블랙홀 쪽으로 해서 기체나 물질이 막 빨리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것이 이렇게 빨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블랙홀 주변에서 아주 빠르게 기체가 회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요래에 있었을 때 이 기체가 빠르게 회전하면서 온도가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출선이 나타날 수 있는 고온의 기체를 하게 되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별에서 에너지를 흡수를 한 다음에 이렇게 빛을 내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아주 빠르게 회전을 해가지고 블랙홀 주변과 같이 빠른 회전을 통해 가지고 온도가 막 올라간다든지 그렇게 했었을 때 이 기체가 스스로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경우 이걸 말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 고온의 기체로 되어 있는 이 방출 스펙트럼을 우리가 확인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색깔선만 이렇게 뭐 파란색, 흰색, 그 다음에 뭐 노란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색깔선만 이렇게 나오는 경우 이것을 방출선이라고 말합니다. 방출선. 그리고 흡수 스펙트럼이다 라고 하는 것은 광원이 필요합니다. 별이 있는 상태에서 별에서 어떤 빛이 쭉쭉쭉 나가요. 이렇게 나가는데 마침 이 별빛이 아주 온도가 낮은 저온의 기체를 통과한대요. 그러면 이 별빛이 여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일부 에너지가 기체에 의해서 흡수가 되더라 이 얘기죠. 그러면 스펙트럼상 본다고 하면 이게 쭉 길게 이어져야 되는 것이고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검은색 선이 이렇게 가는 경우가 생겨요. 이렇게 검은색 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흡수 스펙트럼, 이 선을 흡수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이라는 것이 우선 이런 차이가 있는 것들인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좀 볼 필요가 있냐면 방출선이든 흡수선이든 이 선이라고 하는 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선이 스펙트럼상 어디서 나타나는가? 위치. 그 다음에 이 흡수의 두께가 두꺼운가 얇은가? 두께. 이 두 가지만 좀 봐두시면 되는데 먼저 이 방출선이나 흡수선이나 그 선이 나타나는 위치는 거기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원소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는 게 선의 위치다. 요게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지금 요 고온의 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기체 성분이 있을 거라고 대표적인 것이 뭐 수소라든지 헬륨과 같은 이런 것이 있을 것인데 얘네들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있을 거라고. 물리나 이런 데서 수소 스펙트럼 배웠지. 네.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파셴 계열 다 들어갔지. 그런 걸 지금 말하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얘네들에 의해 가지고 딱 그거에 해당하는 에너지만 그 파장에 해당하는 에너지로 이렇게 방출되더라 유익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요게 수소선에 해당하는 영역이다. 그러면 아 이게 나타났네. 그럼 여기는 수소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만약에 헬륨에 해당하는 흡수선의 위치가 예를 들어서 여기하고 여기였다. 라고 치게 되면 이거 나타났네. 그럼 이거는 헬륨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타나는 위치를 보면 제가 어떤 기체로 되어 있는지를 대략 알 수 있더라. 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쭉 다 있어야 될 빨주종 파남보가 해당하는 그 위치에서만 에너지가 안 보이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그 원소들 중에서 이것이 입맛에 맞는 원소에 의해서 얘만 쪽 빼먹은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기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소의 종류를 알아낼 때 선의 위치를 보고 알아내더라. 이 얘기죠. 두 번째와 같은 경우에는 이 두께인데 스펙트럼을 봤었을 때 이렇게 흡수선이 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스펙트럼상 보게 되면 같은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두툼하게 선명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모를 그냥 이렇게 작게 좀 표시한 것 뿐이야. 요거는 네모 그리기 귀찮아서 그래요. 그래서 얇게 나타나는가 두껍게 나타나는가 요 차이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 두께는 얘가 통과된 또는 이 기체든 됐을 때 그 기체의 온도하고 그 다음에 밀도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두께는 온도와 밀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특히 어떤 관계에 있냐면 얘네들은 비례 관계에 있어요. 온도가 높을수록 밀도가 높을수록 두께가 더 두꺼워지더라 라고 하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출선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저 기체 온도가 더 높아 그러면 방출선이 나타나는 위치는 원소의 종류니까 그건 바뀌지 않고 그 방출선 두께가 더 두껍게 나타나더라 이 얘기입니다. 흡수선도 마찬가지야. 만약 기체가 저온의 기체가 아주 고밀도의 저온의 기체래요. 그렇다면 흡수의 위치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똑같은데 고밀도일 경우에는 좀 더 두껍게 나타나더라 이 얘기죠. 그래서 선의 위치와 선의 두께를 보고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걸 이제 따져볼 수가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너는 사람 아니지? 제 거예요. 아, 이거지. 사람. 둘, 넷, 다섯. 질문.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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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은 더 하고 난 다음에 질문을 좀 더 해볼게요. 자, 기대해라.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걸 따져볼 거냐면 흡수선에 대한 것만 따져보시면 돼요. 흡수선. 방출선은 여기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흡수선만 보시면 되는데 흡수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정리 한번 해볼 겁니다. 흡수선을 갖고 알 수 있는 것. 자, 첫 번째는 뭐가 될 수 있냐면 자, 별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별에서 빛이 쭉쭉쭉쭉 나가면 이렇게. 나는 여기 서 있는 거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별에서 별빛이 그냥 그대로 나한테 오잖아? 그러면 나는 이 별빛을 연속 스펙트럼 보게 돼요. 연속 스펙트럼. 근데 실제로는 이 별에서 이렇게 빛이 그대로 나한테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100% 별마다 대기를 갖고 있죠. 대기가 없는 별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별빛이 대기를 통과해서 나한테 오기 때문에 그때 통과하면서 일부가 별의 대기에서 흡수가 돼버려요. 그러면 내가 봤었을 때는 스펙트럼상 이렇게 쭉 길게 나타났을 때 빨주노초 파란보라 보잖아요. 그러면 연속 스펙트럼 보이지 않고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흡수선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이 흰색 선이 의미하는 것은 흡수선인데 실제로는 까만색 선입니다. 근데 까만색 분필이 없으니까 흰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별의 대기를 지나오면서 발생한 흡수선. 그 말은 뭐냐? 여기 나타났다? 아, 그럼 이 별의 대기 성분이 무엇이겠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막 몇만 광년, 몇 억 광년 떨어져 있는 별의 대기 성분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방법이 요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 뭐냐면 별의 대기 성분을 알아낼 수 있더라 라는 겁니다. 별의 대기 성분을 알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근데 실제 그 별의 대기가 별마다 되게 다양하진 않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별이 갖고 있는 기체라고 하면 어차피 우주에 있는 기체를 갖고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우주에 제일 흔한 것이 수소, 뭐 헬륨,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별의 대기도 크게 다르진 않아. 대부분이 다 수소와 헬륨 되어 있고 일부가 몇 개의 그 금속성 되어 있는데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별의 대기 성분을 알 수 있긴 하지만 특별한 거 없이 거의 대부분의 별들은 비슷한 성분을 갖고 있구나. 이 뜻입니다. 거의 비슷한 성분을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별을 내가 보고 있었었는데 이 앞으로 행성이 하나가 지나가요. 행성이 하나 지나가고 있는데 이 행성은 이 별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이에요. 공전하고 있는 행성. 그 행성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행성의 대기가 이렇게 있을 거라고. 행성의 대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온 이 별빛이 행성 대기를 통과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그러면 분명히 흡수선은 이 세 가지만 나와야 되는데 행성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행성 대기를 통과하는 별빛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행성 대기가 별빛의 일부를 흡수하고 나머지만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이 추가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흡수선이. 그러면 이 파라지선은 뭐냐? 행성의 대기를 통과한 흡수선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행성이 한 번씩 공전할 때마다 이게 나타나는 거 계속. 여기 있을 때는 이게 나타나다가 여기 벗어나게 되면 이게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서 이 앞에 오게 되면 다시 나타나고. 그래서 이게 계속 돌 때마다 이렇게 나타나고 사라지고 반복을 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그 주기를 보면 얘의 공전 주기가 되고 있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어찌되었든 나하고 행성하고 별이 같은 선에 있다 하면 이런 식으로 행성의 대기 성분을 알아낼 수 있다. 이 얘기죠. 이게 지금 허블 우주 망원경 갖다가 밝혀낸 사실은 저기에 저 행성에는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대기 성분이 이래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데 크리스마스 때 올라갔던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있잖아요. 걔가 지금 라그랑주 지점에 지금 도착을 했고 주경을 지금 펼치고 있는 중인데 완전히 다 펼쳐서 관측이 시작된 것은 6월인가 7월 달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그때부터는 아주 많은 것을 관찰할 것인데 얘가 관측하는 외계 행성과 같은 경우는 저게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까?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있습니다. 딱 찍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행성의 대기 성분이 정확하게 딱 나온다. 그러면 적어도 행성에 있는 생명체에 의해서 생긴 기체인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발생한 그 기체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개인적으로 아주 막 좀 기대가 커. 빨리빨리 좀 발표를 했으면 좋겠는데 좀 기대가 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별의 대기 성분을 알아낼 수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것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만약 두 개의 별을 지금 비교해 볼 것인데 질량하고 그 다음에 별의 표면 온도하고 같다면 두 개의 별을 한번 비교해 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좀 볼 수가 있는 거냐면 요겁니다. 질량과 표면도 같은 두 별인데 보니까 한 별은 엄청나게 큰 별이야. 그리고 어떤 한 별은 되게 조그만 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둘 다 질량이 같은 상태야. 자, 그러면 질량이 같다라고 가정을 하고 보면 이 별의 표면에서 느끼는 중력은 누가 더 크냐라고 하면 위아래 누가 더 클까? 표면 중력 값은 아래가 더 커야겠지. 거리제. 어차피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만유인력 정도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가 중심부에서의 거리가 멀리 있는 이 별보다는 가까이 있는 이 별의 표면 중력 값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표면 중력의 대소 관계를 한번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얘가 작은 편이고 얘가 큰 편입니다. 표면 중력 값은. 그럼 표면 중력이 저렇게 되고 있다는 것은 대기를 잡고 있는 힘이 얘는 작은 편이고 얘는 큰 편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대기에 작용하는 중력이 큰 별일수록 작기 때문에 이걸 너무 바짝 써버렸네. 표면 중력 값을 비교를 해봤었을 때 여기가 작은 편이고 이게 큰 편인데 대기에 작용하는 힘이 아무래도 얘가 더 작다 보니까 대기가 좀 더 두툼하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요. 두툼하게.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대기를 꽉 잡고 있는 거야. 아주 강하게. 그래서 대기가 아주 촘촘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그래서 대기 두께를 비교해 보잖아. 대기 두께를 비교하게 되면 얘는 대기 두께가 두껍고 얘는 대기의 두께가 얇아요. 그것은 잡고 있는 힘이 달라서 그런 것들이지. 그래서 대기 밀도를 비교해 보자네. 그러면 얘는 느슨하게 잡고 있으니까 저밀도의 대기가 될 것이고 얘는 아주 빽빽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고밀도의 대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를 빠져나가는 흡수선과 여기를 빠져나가는 흡수선의 특징을 보자면 아까 이것처럼 기체 밀도가 클수록 두께가 더 두꺼워진다 라고 했던 거니까 결과적으로 흡수선의 두께를 따져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통과할 때 저밀도의 대기를 통과한 이렇게 했을 때가 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고밀도의 대기를 통과한 흡수선이 더 두껍게 나타나더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요 얘기 하나 하려고 지금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까지는 가지 말고 그냥 이렇게 질량과 표면도가 만약에 같은 두 별을 비교한다 그러면 별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흡수선 두께가 더 두껍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세 번째, 요게 오늘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고 뒤에서 할 모든 천문에 요게 가장 기본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까먹으면 안 돼요. 요거 까먹으면 안 돼요. 자, 무슨 얘기를 해볼 거냐면 시선 속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선 속도. 속도, 빠르기죠. 시선, 내가 보는 방향에 대한 빠르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얘한테 분필을 아니야 이거 뭐 졸개껌? 졸개껌을 얘한테 뭐 바라고 힘드네. 던졌어 이렇게. 그러면 이 졸개껌이 쟤한테 날아간 동안에 얘가 작게 보이다가 점점 커 보이겠지. 그래서 이렇게 얘가 보는 시선 방향에 대해서 가까이 있는 거리라 치면 이 물체가 다가왔을 때 얘는 그 크기 변화를 보고 아 다가오고 있구나 또는 멀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주에 있는 별과 같은 경우는 워낙 멀리 있기 때문에 얘가 접근한다 후퇴한다 라고 하는 것을 크기 변화가 딱 알 수는 없어. 그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인데 그게 시선 속도예요. 이걸 먼저 결론만 얘기해 보자면 시선 속도는 도플러 효과를 이용을 해서 알아내는 겁니다. 도플러 효과 많이 들어봤던 그 내용일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보자면 화원과의 거리가 바뀌면 곧 파장 변화로 이어지더라 라고 하는 요놈입니다. 거리가 바뀌면 파장의 변화가 생긴다 요놈이죠. 어떻게 볼 수 있는 거냐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서 있었대요. 내가 지금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어떤 별을 보고 있었대요. 시선 방향으로. 자, 그랬을 때 어떤 별이 여기 있었던 거야. 자, 이 별이 지금 나와의 거리 변화가 없다라고 가정해보잖아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방출하고 있는 빛의 파장은 거의 매일 동일하게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때 그 파장을 우리가 람다 제로라고 한번 가정해보세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 별이 나한테 접근을 한대. 그러면 접근하게 된다고 하면 이거 물리에서 배웠을 거니까 파원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면 파장은 원래 파장에 비해서 짧아질까 길어질까? 두 개 중에 하나야. 잠깐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봐. 어디 갔지? 여기 있다. 맨날 위에서 물어봤지. 자, 주역씨. 자, 간단한 거야. 둘 중에 하나 찍으면 되는 거야. 자, 이 파원이 나한테 접근하고 있어. 그러면 원래 파장에 비해서 이 파장은 절대로 짧아질까 길어질까? 도플러 효과야. 짧아져. 이러면 맞는 것 같아. 자, 마지막 기회다. 짧아질까 길어질까? 적당해지면 한번 진짜 과학 찾아볼래? 선생님. 어. 길어져요? 어? 길어져요? 길어져요.
짧아지죠. 다가오게 되면 짧아지는 겁니다. 잘했어. 근데 소신껏 하자. 아무튼 이게 다가오게 되면 얘가 짧아집니다. 뭐 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파장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쭉 밀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히 보자면. 그래서 일로 오게 되면 나중 파장과 처음 파장을 관계해 봤었을 때 나중 파장이 더 짧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가올수록 얼마만큼 빨리 다가오냐에 따라서 나중 파장이 더 쫙 압축되기 때문에 파장이 더 짧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반대로 여기서 이 별이 나로부터 멀어진대요. 그러면 나오는 파장에 대해서 뒤로 빠지면서 빛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장이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 파장과 처음 파장의 관계를 보게 되면 나중 파장이 더 길어지는 요 상태. 그래서 이렇게 다가올 때를 우리가 접근 속도라고 말하게 되고 뒤로 물러날 때를 후퇴 속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그러면 다가오고 접근하고 하는 요거를 갖고 우리가 어떻게 뭘 구할 수 있는 거냐면 시선 속도라고 하는 것은 처음 파장분의 파장 변화량 곱하기 빛이니까 광속을 해주면 그게 다가온 속도가 나타나게 돼요. 여기서 이 델타 람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파장 변화량이기 때문에 나중 파장 빼기 처음 파장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처음 파장분의 나중 파장 빼기 처음 파장 곱하기 광속을 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관계 한번 봐봐요. 접근을 하고 있대. 그러면 접근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하고 관계에서 요게 지금 얘가 더 짧고 더 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른쪽에 대해서 넘겨봅시다. 그러면 람다 마이너스 람다 제로가 0이구나 이 의미가 되는 것이지. 음수가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접근할 경우에는. 반대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람다 제로하고 요게 있을 것인데 얘를 넘겨보잖아요. 그러면 람다 마이너스 람다 제로는 양수가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얘기지. 그지? 네. 그러면 이렇게 양수 나왔을 때는 후퇴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지 이거? 이거는 이거 초등학교 산수야. 네. 우변을 좌변 넘길 때 부호를 바꾼다. 요거. 자, 그러면 이렇게 있다고 했었을 때 시선 속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정리될 수 있는 거냐면 시선 속도는 얘처럼 음수가 나오냐. 왜 음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처음 파장은 이 별의 고유값이니까 얘는 안 바뀌어요. 이 광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공간상에서 불변이지 안 바뀌어요. 그래서 결국 이 분자값만 바뀌고 있다는 얘기인데 파장 변화량이 얘처럼 접근할 때는 음수가 후퇴할 때는 양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얘가 음수 나타난다 접근이에요. 양수 나타나요. 그러면 얘는 후퇴예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한 가지 더 따져볼 것이 시선 속도가 만약에 0이 나왔다. 그러면 0이 나왔다라고 하면 보통 잘못 오해하는 것이 정지가 됐겠지요 증소. 라고 하는데 정지가 된 게 없습니다. 우주에서는 아주 작은 먼지 하나라도 인력이 작용을 하면서 어떻게든 간에 힘이 평형 상태에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지되는 물체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0이 되는 경우는 무슨 경우냐? 도플러과는 거리 변화가 있어야 파장 변화가 생기는 것인데 결국 파장 변화가 생기지 않았다는 얘기지. 그 얘기는 거리 변화가 생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움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시선의 직각 방향으로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선 속도가 0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정지되어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보는 시선 방향에 대해서 직각 방향으로 이 별이 운동을 했었을 때가 이런 경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할만 하지? 아직은 우리가 지금 뭘 하질 않았어요. 이거 지금 몇 가지만 좀 정리하고 이제 문제나 뭐 이렇게 좀 더 들어가면 그때 가서 충분히 토할 시간 줄 테니까 우선은 지금은 그냥 쭉 봐주시면 돼요.
질문. 하라고요? 질문 있으면 하라고. R이 무슨 약자예요? 너도 질문하지 마. 그럴 거면. 자, 그럼 우선 요거까지는 우선은 이해했다라고 보고 어차피 우리가 문제를 봐야 이걸 어디다 써먹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참고로 잠깐 하나만 좀 얘기하도록 합시다. 자, 뭐냐면 내가 이렇게 서 있었대, 지구에. 자, 지구에 서 있는 내가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별을 봤대요. 시선 방향 첫 번째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별을 봤대요. 자, 그런데 이 별이 우주 공간상에서 실제 운동을 했어. 이동을 했어. 어딘가를 가버렸어. 그래서 간 걸 봤더니만 얘가 이렇게 갔대. 여기까지 왔대, 별이. 그러면 여기 위치에서 여기까지 간 거기 때문에 나는 다시 이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선 방향으로 이렇게 별이 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이 위치에서 여기 위치까지 간 요만큼이 실제 얘가 우주 공간상에서 움직이는 속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놈을 공간 속도 또는 우주 공간상에서의 실제 속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놈을 도대체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여기서 일로 왔잖아. 그러면 요 나중 위치에서 처음 시선 방향에 직각인 선 하나만 딱 그어봐, 이렇게.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나옵니다. 그러면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밑변과 높이만 알고 있으면 된다, 이 뜻이죠. 그랬었을 때 여기서 일로 간 것을 공간 속도라고 친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뒤로 물러난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우리가 아까 있었던 요놈이 시선 속도가 되고 있더라 라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얘가 일로 요만큼 간 것처럼 느껴지게 돼. 근데 우리가 보는 우주는 이 구형이다라고 하면 가정하고, 구형. 이게 세모일지 네모일지 별모일지 모릅니다. 근데 아무튼 구형이다라 치고 우리가 보는 전체 우주에서 우주의 이 구면상에서 이 위치에서 이 위치로 얘가 접선 방향으로 간 것처럼 느껴지게 돼. 그래서 요 놈을 접선 속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공간 속도라고 하는 것은 시선 속도 제곱 더하기 접선 속도 제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그게 나오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그러면 시선 속도 어떻게 구해지냐? 이렇게 구해지는 것이죠. 아까 이 것처럼 요거. 접선 속도 어떻게 구해지느냐? 4.714 뮤 R로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뭐예요? 여기에서 뮤는 시선 방향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이만큼의 각도가 생길 겁니다. 이 각을 이것을 고유운동이라 말하고 이 고유운동을 보통 뮤라고 얘기합니다. 해마다 몇 초씩 이렇게 움직였는가 각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R은 거리. 처음 이 위치에서 이만큼의 거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별의 실제 공간상에서의 속도를 구할 때는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얘를 구할 수가 있구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직접 구해야 되느냐? 아니야. 이걸 구할 게 아닙니다. 이게 우주 공간상에서 이렇게 별이 움직이는 거니까 시선 속도만 어떻게 구하는지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요것만. 이 내용의 일부가 요 놈이라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해본 겁니다. 만약에 이 별이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선을 그어보고 시선 속도와 접선 속도를 구해서 공간 속도를 구할 수가 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흡수선 얘기하다 말고 갑자기 시선 속도를 왜 했냐? 결국은 이 파장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관측을 통해서 알아내는 것인데 스펙트럼상 보게 되면 이것이 이렇게 쭉 있다면 가정합시다.
이쪽이 지금 단파 쪽이야. 그러니까 청색 쪽. 이쪽이 장파 쪽이야. 적색 쪽. 그러니까 그 가시광선 영역이다라고 가정해보자고. 그랬을 때 흡수선의 처음 위치가 여기였대. 흡수선의 처음 위치가. 그런데 만약에 이 별이 나한테 다가옵니다. 그러면 전체의 스펙트럼이 다 이쪽으로 쏠리는 거야. 단파 쪽으로. 화자의 짧은 쪽으로. 다 쏠리는데 빨개오초 파란보이게 쏠리는 게 눈으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흡수선의 위치가 여기 있어야 하는 흡수선이 전체적 파에 다 이쪽으로 쏠리면서 얘도 이렇게 이동하게 돼요. 한쪽으로. 그래서 흡수선이 얼마만큼 갖는가 요거를 갖고 아 이게 지금 파장 변화량이구나. 그러면 이 정도를 갖고 이렇게 넣어서 구하면 나오겠구나.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청색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그래서 이것을 청색 편의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죠. 청색 편의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다가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전체적으로 얘가 후퇴하면서 팔을 다 길어져. 그럼 흡수선도 얘가 이렇게 장파 쪽으로 이동하면서 일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얘는 적색 쪽으로 편향을 해서 이동을 했다. 적색 편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지. 그래서 접근할 때는 청색 편의, 후퇴할 때는 적색 편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질문이 없어? 아직까지도? 놀라운데? 스펙트럼만으로 문제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 그리고 한 문제는 있어야 되는데 한 문제도 없어.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그 흡수선이라고 하는 거를 갖고 우리가 몇 가지를 볼 수가 있는 것들인데 다른 거는 까먹어도 다른 거 막 다 까먹어서 난 모르겠어. 그래도 이것만큼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 잘 이해 안 가? 요것만이라도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것만이라도. 오늘 수업의 핵심은 요 놈입니다. 시간 속도가 음수냐 양수냐 0이냐 무엇을 의미하는지. 음수면 접근, 양수면 후퇴, 0이면 접선 방향의 운동. 다른 것들은 다 이해한다? 그럼 다 버려도 돼요. 이거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다 한 것들이니까. 설마 뭐 이것만 기억하진 않겠지. 사람이라면.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볼 거냐면 290페이지에 있는 분광형, 그러니까 스펙트럼은 이렇게만 정리를 하고 290페이지에 나와 있는 별의 표면 온도에 대한 얘기를 잠깐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별의 기본적인 물리량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게 되는데 요 교재에서는 별의 표면 온도, 그 다음에 별의 실제 밝기인 광도, 그 다음에 별의 크기인 반지름, 딱 요 세 가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린 이거 말고 조금 더 다른 얘기를 몇 개 좀 더 하게 될 겁니다. 그건 어차피 중등 과정에서 한 거기 때문에 아마 기억이 나실 거라 믿어. 자, 우선은 별의 표면 온도를 하기 전에 이 표면도 하기 전에 그 291페이지에 위에 나와 있는 플랑크 곡선이라고 하는 거를 잠깐 먼저 보도록 합시다. 이게 우선 중요해. 요 놈을 우리가 흑체복사라는 말로 많이 불리는데 우선은 요거는
우리가 뒤에서 하게 될 내용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론이니까 아주 간단한 이론인데 이거는 우선은 복사라고 하면 여러분 알고 있는 그 복사예요. 대류 전도 복사. 그걸 말하고 있는 것들이야. 그리고 흑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검은색 물체라는 뜻입니다. 검은색 물체. 자, 이 검은색 물체가 복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얘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아주 가상의 물체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가상의 물체를 쓰는 이유는 왜 그런 거냐면 실제 환경에서 만약에 저 어떤 물체의 복사량이라든지 복사 에너지를 구하잖아. 그러면 여러 변수를 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되게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물체를 상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복사 에너지 양이든 복사 색이든 이것을 구하는 게 먼저 기준을 잡고 난 다음에 변수를 구하는 것이 훨씬 쉬운 거라서 가상의 물체를 써보는 겁니다. 이것은. 자, 이 가상의 물체의 흑체는 뭐냐면 이렇게 별이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뭐 우리가 지금 우주라고 쓰니까 다 별이라고 가정하면 돼. 외부에서 여기다가 에너지를 가해. 여기서 이 에너지를 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직접 막 불로 막 때운다는 뜻이 아니라 빛을 통해서 에너지를 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빛을 통해서 에너지를 가하고 있으니까 파장에 의해서 파동에 의해서 이 물체를 가열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때 이 빛에 의한 에너지가 이 물체가 전부 다 먹어버려요. 다. 전부 다 싹 다 남김없이 다 먹어버립니다. 이런 물체가 없는 것이지 실제로는. 블랙홀도 이렇게까지는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먹는다 가정을 하고 그러면 이 물체가 에너지를 먹었기 때문에 이 물체의 표면의 온도는 T는 점점점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 상태에서 얘가 다시 외부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될 것인데 그때 그 에너지도 빛의 형태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파동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파장, 람다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흑체 복사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가상의 물체에 에너지를 가해서 다 먹은 다음에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어떤 파장으로 나올 것인가. 자, 이것을 정리한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첫 번째, 법칙 이름은 우선 몰라도 되고 공식 정도만 또는 관계식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슈테판이라는 사람과 볼츠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얘기가 된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 이름은 몰라도 된다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뭘 얘기한 거냐면 방출된 에너지하고 물체의 표면 온도의 관계를 한번 따져본 겁니다. 그랬더니 방출되는 에너지는 시그마 T4승으로 구해지더라 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돼요. F는 MA만큼 아주 간단한 공식이야. 자, 여기에서 시그마는 이거 상수입니다. 슈테판 볼츠만 상수야. 그러면 상수 우리가 할 수가 없겠죠. 이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것만 알고 있는 거냐면 방출되는 에너지는 온도 4승에 비례하고 있다라고 하는 요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요 관계가 중요한 거야. 우리가 오늘 이 빨간색 그룹을 몇 개 쓸 거야. 그거는 가장 기본입니다. 요거 요런 것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방출되는 에너지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고 있는 에너지량. 그러니까 이 흑체 전체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아니라 단위 면적에서 나오는 에너지량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 그러면 이게 되게 웃기죠. 단위 시간은 중요하지가 않아.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형광등을 보고 있을 때 형광등을 길게 보고 있을 때나 이렇게 볼 때나 어차피 밝은 건 똑같아. 그래서 이 별의 밝기랑 형광등의 밝기 같은 거는 시간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길게 보든 짧게 보든 똑같아요. 결국 뭐냐면 이게 중요한 것인데 내가 보는 면적이 어느 정도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형광등 전체를 봤을 때 밝기하고 형광등 다 가리고 이만큼만 봤을 때 밝기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는 결국 단위 면적에 해당하고 있는 에너지량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빈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얘기가 된 빈의 변위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름 몰라도 돼. 이거는 이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우선 공식만 쓸 건데 이 공식을 지금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뒤에서 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을 거니까. 람다 맥스라고 하는 것은 t분의 a다 이렇게 구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 a라고 하는 것은 길의 상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알 것이 아니라 관계식만 알고 있으면 돼요. 람다 맥스는 결국 온도에 반비례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요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요 관계가. 람다 맥스요? 그거는 세 번째 걸 보면 돼요. 그게 291페이지 맨 위에 나와 있는 곡선을 말할 것인데, 그게 세 번째 플랑크 곡선입니다. 플랑크 곡선은 슈테판 볼츠만 법칙하고 빈의 변위 법칙을 합친 겁니다. 다 하나의 그래프로 나타낸 것들인데,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쪽을 파장 람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여기가 단파 쪽, 여기가 장파 쪽. 그 다음에 세로축은 지금 여기에서는 상대적 복사 세기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인데, 복사 세기로 보든 뭐든 상관은 없는데 그냥 복사 세기로 그냥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근데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 위에 거 이해할 때는 이거랑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많이 써보는 거야. 플랑크 곡선은 만약에 저 물체의 표면의 온도가 6000켈빈이다라고 가정해볼 겁니다. 6000켈빈. 왜 굳이 6000켈빈이냐면 태양의 표면 온도가 6000켈빈이 근처죠. 그래서 이제 태양의 기준을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태양에서 방출하고 있는 에너지 양을 봤더니 이 파장에서는 이 정도 에너지를 방출하고, 요 파장에서는 요 정도 방출하고, 요 파장에서는 이 정도 방출하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파장대별로 나오는 복사 세기를 다 점을 다 찍어봅니다. 이렇게 점을 찍어봤더니 이렇게 대략 찍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 점들을 다 연결했더니만 이렇게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되는 것들이죠. 이게 6000켈빈일 때의 플랑크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6000켈빈이 되면 요 파장에서는 이 정도 에너지를 방출하고, 이 파장에서는 이 정도 에너지를, 여기서는 이 정도 에너지를 각각 방출하고 있더라. 요 얘기입니다. 파장대별로 나오는 복사 세기를 점을 찍은 다음에 선으로 그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이 얘기죠. 그러면 이 곡선의 밑에 면적에 해당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면, 얘가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되고 있는 에너지 양을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밑면적이라는 것은 결국 요거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요거.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되고 있는 에너지량, 각 파장대별로 나오는 에너지량. 그래서 밑면적은 시그마 T 4승으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거. 그 다음에 5000켈빈일 경우에는 얘보다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에너지 방출량이 줄어들어요. 요 관계죠. 온도가 낮아지면 방출 에너지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5000켈빈일 경우에는 밑면적이 조금 작은 상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이게 5000켈빈. 4000일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3000일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6000켈빈을 봤더니 전체 파장 중에서 어디에서 가장 많은 양의 에너지가 방출되느냐? 여기에요. 그랬을 때 이 파장을 쭉 내리면 여기죠. 6000켈빈에서 가장 센 에너지가 방출되는 파장은 여기. 이것을 6000켈빈의 람다 맥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온도가 낮아지잖아요. 여기가 지금 가장 센 에너지가 방출되죠. 그때 파장은 여기입니다. 4000은 여기, 3000은 여기. 온도가 떨어질수록
람다 맥스의 위치는 점차 오른쪽으로 장파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더라 이 얘기예요. 이게 뭐? 요 놈이죠. 람다 맥스는 온도가 낮아질수록 길어지더라 요 얘기입니다. 대략 이해됐을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면 우선은 이따가 좀 문제를 볼 거니까 문제를 풀면서 좀 얘기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퀴즈. 첫 번째. 만약에 6000켈빈의 별을 우리가 A라 생각해보고 3000켈빈의 별을 B라고 한번 생각해보면 이렇게 A와 B가 있어. 플라그 곡선의 면적 B는 A 대 B는 대략 얼마가 나올까요? 이거의 이만큼의 면적과 30켈빈의 이만큼의 면적 B는 몇 대 몇이 나올까? 어떻게 알아? 아 16대 1. 호호. 왜냐하면 얘가 지금 온도가 얘보다 2배가 높잖아요. 그러면 이 밑면적은 시그마 T 사성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상수는 필요 없으니까 온도 4승의 비례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2배가 높은 거니까 2의 4승만큼 면적이 더 클 거다라고 보는 것이지. 그러면 2의 4승은 16이니까 16대 1이 나오더라 요 얘기입니다. 아주 단순한 것이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람다 맥스의 파장 B는 A 대 B는 얼마나 나올까요? 1대 2. 헐, 대박 사건. 1대 2가 나오죠. 왜냐하면 람다 맥스는 온도의 단순 반비례하고 있으니까 온도가 절반이잖아. 그럼 파장은 2배가 되는 겁니다. 1대 2. 잘하네. 이렇게.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이따 문제를 좀 보면서 하도록 합시다.